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직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힘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김 영감의 눈에 띄어놓은 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현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허, 저 젊은이는 양반 출신이라더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은 이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한 벌 지어 입으십시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내 옷도 해진 마당에 어찌 어미 옷을 먼저 생각했느냐.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성현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며칠 뒤 이현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인 가람 비단방의 창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오신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 창고의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내 몸같이 소중히 다루겠네? 이현은 묵직한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랐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이현의 코끝으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스며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한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린 머리.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분은 니시냐? 우리 주인 어르신의 외동따님이신 홍채원 아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현이 쉬는 나무 그늘 아래 어김없이 시원한 물 한 사발과 정갈한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그 주먹밥을 놓고 조용히 돌아서는 채원 아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가슴이 순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품팔이꾼에게 어찌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한 일인걸요. 이 공자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셔서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채원의 말에 이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정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고든 마음을 알아본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용하다는 관상쟁이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관상 보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쓰여 있소이다.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던 이현의 앞을 황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자네의 얼굴은 예사롭지가 않구려. 황노인은 이현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기이하도다. 이마는 넓고 맑아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깊고 빛나 마음이 올곧구나. 이런 상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상인데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있는가? 노인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품팔이꾼일 뿐입니다. 품팔이라니. 하늘이 용을 진흙 속에 감춰두었구나. 잘 듣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임금님 곁에 서게 될 위대한 팔자여. 황노인의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을 바라보았고 이현은 당황하여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있던 채원은 황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저분은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야.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경들에게 묻노라.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대신들이 덕이다. 학문이다.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연화골의 주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노인의 뇌리에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이현을 찾아가 임금의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는가?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황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현의 답을 한양에서 온 한 양반에게 전했고 그 답은 성균관 유생들을 거쳐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 답을 낸 자를 찾아 골로 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연화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수장인 조 현감은 평소 학식이 높다 으스댔지만 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답을 낸 이가 이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 현감은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사관을 직접 뵌단 말이냐. 그 답을 내게 구하고 내일은 내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라. 내가 답을 낸 것으로 할 것이다. 이현은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힘없는 품팔이꾼으로서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사관 앞에 선 조 현감은 자신이 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이현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된 조 현감. 그러나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험에 눌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외워두었던 답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짐을 기만하는 것이냐? 다급해진 조 현감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며 뒤에 서 있던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과 그 깊은 뜻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현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속이려 한 조 현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에 오른 이현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랑님, 저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채원과 혼인하여 어진 아내와 함께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거짓과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청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직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힘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김 영감의 눈에 띄어놓은 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현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양반 출신이라더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은 이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한 벌 지어 입으십시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내 옷도 해진 마당에 어찌 어미 옷을 먼저 생각했느냐.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성현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며칠 뒤 이현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인 가람 비단방의 창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오신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 창고의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내 몸같이 소중히 다루겠네? 이현은 묵직한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랐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이현의 코끝으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스며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한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린 머리.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분은 니시냐? 우리 주인 어르신의 외동타님이신 홍채원 아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현이 쉬는 나무 그늘 아래 어김없이 시원한 물 한 사발과 정갈한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그 주먹밥을 놓고 조용히 돌아서는 채원 아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가슴이 순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품팔이꾼에게 어찌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한 일인걸요. 이 공자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셔서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채원의 말에 이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정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고든 마음을 알아본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용하다는 관상쟁이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관상 보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쓰여 있소이다.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던 이현의 앞을 황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자네의 얼굴은 예사롭지가 않구려. 황노인은 이현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기이하도다. 이마는 넓고 맑아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깊고 빛나 마음이 올곧구나. 이런 상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상인데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입는가? 노인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품팔이꾼일 뿐입니다. 품팔이라니. 하늘이 용을 진흙 속에 감춰두었구나. 잘 듣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임금님 곁에 서게 될 위대한 팔자여. 황노인의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을 바라보았고 이현은 당황하여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있던 채원은 황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저분은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야.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경들에게 묻노라.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대신들이 덕이다. 학문이다.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연화골의 주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노인의 뇌리에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이현을 찾아가 임금의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는가?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황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현의 답을 한양에서 온 한 양반에게 전했고 그 답은 성균관 유생들을 거쳐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 답을 낸 자를 찾아 골로 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연하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수장인 조 현감은 평소 학식이 높다 으스댔지만 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답을 낸 이가 이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 현감은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사관을 직접 뵌단 말이냐. 그 답을 내게 고하고 내일은 내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라. 내가 답을 낸 것으로 할 것이다. 이현은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힘없는 풍파리꾼으로서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사관 앞에 선 조 현감은 자신이 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이현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된 조 현감. 그러나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엄에 눌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외워두었던 답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짐을 기만하는 것이냐? 다급해진 조 현감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며 뒤에 서 있던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과 그 깊은 뜻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현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속이려 한 조 현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에 오른 이현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랑님, 저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채원과 혼인하여 어진 아내와 함께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거짓과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청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집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힘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김 영감의 눈에 띄어논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현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허, 저 젊은이는 양반 출신이라더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은 이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한 벌 지어 입으십시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내 옷도 해진 마당에 어찌 어미 옷을 먼저 생각했느냐.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성현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며칠 뒤 이현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인 가람 비단방의 창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오신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 창고의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내 몸같이 소중히 다루겠네? 이현은 묵직한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랐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이현의 코끝으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스며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한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린 머리.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분은 니시냐? 우리 주인 어르신의 외동따님이신 홍채원 아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현이 쉬는 나무 그늘 아래 어김없이 시원한 물 한 사발과 정갈한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그 주먹밥을 놓고 조용히 돌아서는 채원 아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가슴이 순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품팔이꾼에게 어찌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한 일인걸요. 이 공자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셔서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채원의 말에 이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정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고든 마음을 알아본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용하다는 관상쟁이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관상 보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쓰여 있소이다.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던 이현의 앞을 황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자네의 얼굴은 예사롭지가 않구려. 황노인은 이현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기이하도다. 이마는 넓고 맑아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깊고 빛나 마음이 올곧구나. 이런 상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상인데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입는가? 노인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품팔이꾼일 뿐입니다. 품팔이라니. 하늘이 용을 진흙 속에 감춰두었구나.
잘 듣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임금님 곁에 서게 될 위대한 팔자요. 황 노인의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을 바라보았고 이현은 당황하여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채원은 황 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저분은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야.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경들에게 묻노라.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대신들이 덕이다. 학문이다.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연화골의 주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 노인의 뇌리에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이현을 찾아가 임금의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는가?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황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현의 답을 한양에서 온 한 양반에게 전했고 그 답은 성균관 유생들을 거쳐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 답을 낸 자를 찾아 골로 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연화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수장인 조 현감은 평소 학식이 높다 으스댔지만 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답을 낸 이가 이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 현감은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사관을 직접 뺀단 말이냐. 그 답을 내게 고하고 내일은 내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라. 내가 답을 낸 것으로 할 것이다. 이현은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힘없는 풍파리꾼으로서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사관 앞에 선 조 현감은 자신이 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이현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된 조 현감. 그러나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엄에 눌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외워두었던 답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짐을 기만하는 것이냐? 다급해진 조 현감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며 뒤에 서 있던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과 그 깊은 뜻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현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속이려 한 조 현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에 오른 이현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랑님, 저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채원과 혼인하여 어진 아내와 함께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거짓과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집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힘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김 영감의 눈에 띄어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현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허, 저 젊은이는 양반 출신이라더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은 이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한 벌 지어 입으십시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내 옷도 해진 마당에 어찌 어미 옷을 먼저 생각했느냐.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성현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며칠 뒤 이현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인 가람 비단방의 창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오신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 창고의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내 몸같이 소중히 다루겠네? 이현은 묵직한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랐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이현의 코끝으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스며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한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린 머리.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고 기품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분은 니시냐? 우리 주인 어르신의 외동따님이신 홍채원 아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현이 쉬는 나무 그늘 아래 어김없이 시원한 물 한 사발과 정갈한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그 주먹밥을 놓고 조용히 돌아서는 채원 아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가슴이 순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품팔이꾼에게 어찌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한 일인걸요. 이 공자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셔서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채원의 말에 이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정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고든 마음을 알아본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용하다는 관상쟁이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관상 보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쓰여 있소이다.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던 이현의 앞을 황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자네의 얼굴은 예사롭지가 않구려. 황노인은 이현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기이하도다. 이마는 넓고 맑아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깊고 빛나 마음이 올곧구나. 이런 상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상인데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입는가? 노인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품팔이꾼일 뿐입니다. 품팔이라니. 하늘이 용을 진흙 속에 감춰두었구나. 잘 듣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임금님 곁에 서게 될 위대한 팔자여. 황노인의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을 바라보았고 이현은 당황하여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채원은 황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저분은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야.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경들에게 묻노라.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대신들이 덕이다, 학문이다.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연화골의 주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노인의 뇌리에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이현을 찾아가 임금의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는가?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황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현의 답을 한양에서 온 한 양반에게 전했고 그 답은 성균관 유생들을 거쳐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 답을 낸 자를 찾아 골로 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연화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수장인 조 현감은 평소 학식이 높다 으스댔지만 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답을 낸 이가 이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 현감은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사관을 직접 뺀단 말이냐. 그 답을 내게 구하고 내일은 내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라. 내가 답을 낸 것으로 할 것이다. 이현은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힘없는 품팔이꾼으로서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사관 앞에 선 조 현감은 자신이 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이현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된 조 현감. 그러나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엄에 눌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외워두었던 답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짐을 기만하는 것이냐? 다급해진 조 현감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며 뒤에 서 있던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과 그 깊은 뜻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현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속이려 한 조 현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에 오른 이현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랑님, 저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채원과 혼인하여 어진 아내와 함께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거짓과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청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직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이현은 힘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김 영감의 눈에 띄어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글만 읽던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현은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양반 출신이라더니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은 이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무명 2피를 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옷 한 벌 지어 입으십시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아. 내 옷도 해진 마당에 어찌 어미 옷을 먼저 생각했느냐.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비록 현실은 고되지만 성현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구나. 며칠 뒤 이현은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인 가람 비단방의 창고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 오신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 창고의 물건들은 아주 귀한 것이니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내 몸같이 소중히 다루겠네? 이현은 묵직한 비단 꾸러미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랐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금세 주인의 눈에 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이현의 코끝으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스며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한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린 머리.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저분은 니시냐? 우리 주인 어르신의 외동따님이신 홍채원 아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현이 쉬는 나무 그늘 아래 어김없이 시원한 물 한 사발과 정갈한 주먹밥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그 주먹밥을 놓고 조용히 돌아서는 채원 아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의 가슴이 순간 뜨겁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품팔이꾼에게 어찌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당연한 일인걸요. 이 공자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이셔서요. 짬이 날 때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채원의 말에 이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따스해졌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정이 오갔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고든 마음을 알아본 귀한 인연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용하다는 관상쟁이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관상 보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쓰여 있소이다. 일을 마치고 장터를 지나던 이현의 앞을 황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자네의 얼굴은 예사롭지가 않구려. 황노인은 이현의 이마와 눈, 코와 입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기이하도다. 이마는 넓고 맑아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깊고 빛나 마음이 올곧구나. 이런 상은 필시 큰 인물이 될 상인데 어찌 이리 남루한 차림으로 입는가? 노인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품팔이꾼일 뿐입니다. 품팔이라니. 하늘이 용을 진흙 속에 감춰두었구나. 잘 듣게, 젊은이,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임금님 곁에 서게 될 위대한 팔자여. 황노인의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현을 바라보았고 이현은 당황하여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있던 채원은 황노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역시 내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어. 저분은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야.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경들에게 묻노라.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니와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낸다 하겠는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대신들이 덕이다, 학문이다. 저마다 답을 내놓았지만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는 삽시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연화골의 주막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노인의 뇌리에 문득 이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이현을 찾아가 임금의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라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는가? 이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을 냅니다. 황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현의 답을 한양에서 온 한 양반에게 전했고 그 답은 성균관 유생들을 거쳐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 답을 낸 자를 찾아 골로 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연하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을의 수장인 조 현감은 평소 학식이 높다 으스댔지만 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답을 낸 이가 이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 현감은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사관을 직접 뵌단 말이냐. 그 답을 내게 고하고 내일은 내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거라. 내가 답을 낸 것으로 할 것이다. 이현은 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힘없는 풍파리꾼으로서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사관 앞에 선 조 현감은 자신이 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이현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임금 앞에 서게 된 조 현감. 그러나 용상에 앉은 임금의 위험에 눌려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외워두었던 답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어찌 된 것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짐을 기만하는 것이냐? 다급해진 조 현감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며 뒤에 서 있던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실은 저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과 그 깊은 뜻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사람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칠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현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속이려 한 조 현감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에 오른 이현은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랑님, 저야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현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채원과 혼인하여 어진 아내와 함께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뜻과 진실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발했고 거짓과 탐욕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연화골이라는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아들 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아, 오늘도 장터에 품을 팔러 나가야겠구나. 이 어미가 무능하여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만 입으셨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품삯이라도 받아오면 오늘 저녁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이현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총명했으며 온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성숙함이 엿보였습니다. 이현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진 직신을 끌고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외로웠지만 꿋꿋했습니다. 장터 인력시장에는 이미 여러 사내들이 모여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 선 이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양반 체면에 이런 험한 일이 힘들지 않소?
이제 와서 도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배고픈 것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매한가지지요. 이윽고 김 영감이 나타나